컨버전스 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에서 개최하는 해외 선진국의 스마트 융합산업정책 연구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그 시각을, 국내적인 시각을 거쳐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선진국의 사례로서 저희들이 누구나 다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알고 있는 핀란드에서의 스마트 융합산업 미래 정책, 그리고 특히 인재 양성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그 융합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융합대학교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이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라고요. 그리고 참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책이 국제미래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래가 보인다. 이 책인데, 이 책이 관련한 내용과 보시면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을 대표해서 몇 분의 간단한 인사말과 축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미래학회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창립된 지. 국제미래학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국제미래학회에서 좋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안종백 교수님 크게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했습니다. 국제미래학회는 사실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외에도 제롬 블랭 밀레니엄 프로젝트 대표가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러한 명실공히 국제학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40개 지역에 약 600여 명의 미래학 전문가들이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세계의 미래가 보다 밝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15개의 그러한 어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 융합의 분야이고,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핀란드에서 두 분의 미래학자를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시르카 하인로넨 핀란드 투르크 대학의 미래학 교수님이시고요.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서쳐도 없고 마주쳐도 없고 트집을 잡아도 없는 항상 웃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 박근혜 대선 후보의 특보단에 제가 같이 활동했는데요. 소원 근무전서 특보입니다. 그 이제 특보단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 이주영 의원님 항상 스마트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큰 힘을 받았는데 오늘 모셔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예, 전혀 예정에 없던 축사를 하러 이렇게 섰습니다. 저 바로 토론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아주 짧게 한 30분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종백 교수님께서 오늘 사실상 이제 이 모임을 주최를 하신 겁니다.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에서 이제 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도 이제 거기 회원입니다. 왜 회원이 됐냐 하면, 우리 안종배 교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쏟고 계신지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가 여기 회원이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안종배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도 많이 참고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민병주 우리 의원님께서 그 주도해가지고 만드실 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그 특보로 활동하실 때
그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 미래학에 대한 그리고 그 로드맵에 대해서 준비 딱 해가지고 들었어요. 인수위 출범 출범할 무렵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인수위에서 그 창조경제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하고 우리 학회의 자문위원회는 양다리를 걸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하여튼 시작을 잘됐다. 대한민국의 일찌감치 우리가 국회의원 연구에도 발족이 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학회가 있다는 걸 굉장히 보기 당한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는 역시 개척자는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먼 길을 가야 되고 힘들게 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컨버전스 하게 되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정이 빠져가지고 시험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I don't do it because I think I know it.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이 아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이해의 차원으로 해가지고 정말 deep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깊은 차원으로 이해가 될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토론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누군가 계속 떠들면서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 컨버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멋있는 스마트 컨버전스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 스마트 라이프가 구현되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스마트 컨버전스 국회 연구회와 학회가 정말 합쳐서 이러한 토론된 그 자료들이 내용들이 정체로 반영이 되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길잡이가 되고 선도잡이가 되는 그러한 모임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그러한 모임 축하드리면서 오늘 멋있는 나눔의 그 자료와 실천을 옮겨드리는 기회를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오늘 발표할 분 그리고 패널을 소개시켜드리고 본격적인 그 세미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의 스마트 융합산업 미래정책과 융합대학교에 대한 그런 주제로 핀란드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그 핀란드 도쿄대학교 미래학 교수이신 시르카 하이노넨 프로페서. 다음에는 그 핀란드 고위 공직자신데 핀란드 이주청의 국제협력 본부장이신 메티 하이노넨. 오늘 그 전체 내용을 또 이렇게 급하게 저희도 이해쉽게 총력을 해주실 겁니다. 유엔미래포럼 한국 대표이신 그 박영숙 대표님. 그리고 이제 저희 패널로 그 김홍진 KT 사장님, 저희 국제 스마트 연구회 정책 자문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제미래학회 미래교육위원장인 유청산 경영교대교수님. 그 저희 그 국제미래학회 스마트 산업 위원인 그 박종용 포스코 ICT 사업부장. 그럼 먼저 저희들이 그 두 분의 발표를 듣고 패널을 토론하거든요. 먼저 시르카 하이노넨 박사의 강연을 들어서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Think about both our countries. There is a long distance in between. Korea is a little bit smaller by land area, but by the number of population, you have 10 times more people here. 핀란드는 한국보다는 8배로, 10배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또 한국이 10배로 많습니다. But we have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Both our countries have seen rapid economic growth. Both our countries are very much oriented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both our countries are located in very challenging geopolitical situations.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속도가 높다라는 게 이 양국의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이 융합의 아주 강한 강점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강대국 속에 끼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게 같습니다. And one more common feature. You have a female president and our former president, Tarja Halonen. Actually, yesterday evening, the ambassador of Finland informed me that our former president, Tarja Halonen, is currently visiting Korea as well. As we speak, she is here as well. 어제 저녁에 핀란드 대사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전화를 해서 지금 할로넨 이 지난번에 그 총리를 했죠. 그분이 한국을 방문 중이시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대통령을 가진 나라입니다. And then there are two main, so we have a lot of research issues, education, and I'd like to mention we have an international master's degree program in future studies. 2년제인데요. 미래학 석사학위를 주고 있고 제가 책임자입니다. So about Finnish innovations, both technical and social innovations are important. 예, 융합은 반드시 첨단과학 기술과 사회적인 이런 융합이 필요합니다. This is one example of a totally new innovation. It is the first robotic waste sorting system in the world. It is called Zen Robotics Recycle, and this robot picks up valuable raw materials from waste. It h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has machine learning technology. It learns to pick new materials if it is programmed so. 알토 대학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 중에서 젠 로보틱스 리사이클러라고 이게 로봇인데 쓰레기를 구별합니다. 아주 값비싼 쓰레기, 중요한 쓰레기를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내고 쓸데없는 것은 한쪽으로 모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계에서 최초이고 아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We have a book where we have compiled social innovations from Finland. It is called 100 Social Innovations from Finland, and it has been given to your president, and I was told by the ambassador yesterday that your president has been very carefully reading this book. It contains a lot of different innovations, but I would like to point out Linux is a Finnish innovation, open source operating system invented by Linus Torvalds. I know him personally. And then SMS and GSM, both were invented in Finland as innovations from Nokia engineers. And one example from the health industry, for health sector, xylitol. Do you know xylitol, this element that prevents your... 이 대목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책,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 바로 100대 사회융합 아이템이라는 이 책자가 나와 있고요. 100대 그 아이템 중에서 첫 번째로 리눅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리눅스가 지금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거고, SMS 또는 GSM 이런 것들도 말 자체부터 노키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이리틀 껌 있죠? 그것도 핀란드에서 만든 겁니다. Another new innovation, it's called PowerKiss. It is a small private company owned by a lady, very innovative, technologically oriented lady who invented this. It is a wireless charging system for cell phones. It can be integrated into furniture like table, and the small device is set to the phone, and charging begins as soon as the phone is put on the surface. But this is convergence in a way that there is mobile technology, ICT, but also design of furniture.
알토 대학에서 또 아이템 나온 것 중에 성공한 게 파워키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화의 무선 충전기입니다. 충전을 이 선으로 끌어와서 충전하지 않고 저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전화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Another very new example. This is a fire alarm. It is a fire alarm device, but it is not monotonous. It is designed to look like an insect, and this means that purely functional objects can be turned into a decoration element where design is very present. So this design of this alarm, fire alarm, represents biomimicry, like simulating nature's processes. 랜더 파이어 알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나비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화재 알람이면서도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집에 하나의 장식품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알토 대학의 디자인과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상품화된 것입니다. This is also innovation by a female designer. 이것도 여성이 디자인했고, 아까 파워키스라는 것도 여성 기업이 디자인했습니다. Then about Nokia. I had an opportunity to visit Nokia just a few days ago before I left here. Of course, I have been there before lecturing and consulting, but a few days ago I was invited there with my master's degree students. So my students could hear about Nokia's strategy, and we had a workshop session there, because previously Nokia was world's mobile phone leader, but now it is repositioning itself as the world's largest mapping provider. 지금 노키아,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이틀 전에 노키아에 가서 지금까지 노키아의 컨설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학생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대학원생들과 방문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노키아의 전략은 이동통신이나 스마트폰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매핑 프로바이더 해서 지도 위치 추적이라든가 네트워킹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확 방향을 틀었습니다. And also visited Nokia Siemens network. A few years ago, Nokia and Siemens merged, and this Nokia Siemens network is in the business of mobile broadband traffic, and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by 2020, mobile networks are expected to deliver 1 gigabyte per user per day. So also infrastructure is important. 노키아하고 지멘스가 그 회사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는 앞으로 전 세계 네트워크망에 지금 현재도 엄청난 상당의 그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노키아의 전략은 2020년까지 모바일 네트워크가 아마 대부분 매일 하루에 한 사람이 1기가바이트는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깔고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 할 것인가에 집중적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In 1990s, Nokia became the world's leader in mobile phone markets, and it experienced a slow decline in early 2000. 1990년도에 노키아는 단순히 이제 이동통신, 전화, 핸드폰 파는 데만 집중을 했지만은 이제 이 모바일 폰 마켓이 세츄레이트 됐기 때문에 다른 전략들을 지금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The former CEO of Nokia was a very visionary leader. He said, companies have to renew themselves constantly, otherwise they get to lag behind.
지금 노키아의 CEO가 1988년도에 그 CEO가 항상 하는 말이 기업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새롭게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kia's new strategy is this. They concentrate on new Lumia smartphones and they have this Windows system. They also concentrate on developing markets where they produce inexpensive basic phones. And the third strategic guideline is the location and navigation service platform called HERE. 노키아의 이 새로운 전략을 아주 집중적으로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자면 루미아라고 하고 있는 새로운 윈도우 OS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값싼,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나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앞으로는 로케이션이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Here is a naviga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platform. 네, 여기 지금 내비게이션 인포메이션 플랫폼이 보이죠? That Nokia uses. And the idea is this. Google answers the question what, Facebook answers the question who, and with this HERE system, Nokia answers the question where. So people can they have better possibilities to explore, discover, and share their world. 지금 노키아는 구글이 what이라는 질문의 검색을 무엇인가를 찾으려면 구글 찾고 페이스북 찾으려면 who 누군가를 찾고 노키아에서는 where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where라는 단어에 집중적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So Nokia is entering augmented reality business. 그래서 이미 증강현실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where에 집중적인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Lessons learned from Nokia case is that we must not rely too much on one large business. For country's economy in the long run, it is good to have als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actually, Nokia acted as incubator for more than 200 startups. 노키아는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 군데에 모든 것을 지금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하자라는 게 하나의 새로운 전략이고 또 인큐베이터에서 새로운 지금 현재 220개의 그 알토 대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스타트업 새로운 이 창업을 만들어주는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The Finnish company Rovio is directed and founded by Peter Westerbacka, and he says that Finl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places for startups, and he sees this very important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s. And Angry Birds is, of course, the new success story in Finland. 앵그리 버드가 핀란드 건지 잘 모르셨죠? 이 게임 앵그리 버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위 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만든 로비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창업의 지금 스타트업,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1위가 지금 바로 핀란드이다. 그것은 바로 융합하고 여러 가지 창의성에서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융합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뭔가 새로운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저희들이 우리 핀란드의 현재 정부의 고위공직자시죠. 저희들이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티 하이노넨 박사님, 우리 또 마침 또 우리 시카라 하이노넨 우리 박사님의 남편이시다. 같이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마티 하이노넨 박사님은 지금 실장이면서 차관복급입니다.
30년간 핀란드 정부 공무원으로 여러 부처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Excellencies, members of the Parliament, distinguished guests, it's a pleasure for me and for my wife to b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한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working for the Finnish immigration and my responsibility is the sort of global challenges, future challenges. 예, 핀란드 이민국에 지금 현재 그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미래 도전,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 임무입니다. I use this opportunity to say a few words about that. 예, 그래서 핀란드가 처할 문제를 미리 알면 대안을 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Before I go to topic, I remind that South Korea has a lot of mountains. 예, 한국에 보니 정말 산이 많았습니다. As Finland has a lot of lakes. 핀란드는 호수가 많습니다. Actually, we have 188,000 lakes. 18만 8천여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We have more fresh water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어느 나라보다 식수, 깨끗한 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South Korea has made an amazing progress during the last 50 years. 지난 50년간 한국의 그 에너지 사용도를 보시면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We can see the huge difference, especially if we compare to your northern neighbor. 북한하고 봤을 때는 북한은 거의 그 불빛이 없죠. But also Finland is not doing very bad. 핀란드도 뭐 나쁘게 가진 않습니다. In Finland, there was a president of Tatarstan visiting quite recently, and he asked, "How come this former province of Russia is so developed?" 그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와서 지금 핀란드가 바로 러시아하고 경계에 있죠. 그 옛날에는 러시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러시아, USSR에 속했던 한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감탄했습니다. Answer is that actually Finland never was a province of Russia.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저희는 소련의 속국이나 소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We have always been province of Sweden. 스웨덴하고 한 600년 같은 나라였었습니다. 여기서 독립했죠. So we were 600 years part of Sweden, and even after that, we have the Swedish system of administration, legislation, religion, etc. 지금 현재도 600년의 스웨덴의 정년이라고 할까요? 스웨덴 법이라든가 스웨덴의 그 대부분 정부 조직 운영 시스템이 스웨덴에서 온 겁니다. And 2010, Newsweek magazine made a research which is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뉴스위크 2010년도에 나온 리스트입니다. 보십시오. 핀란드가 1등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did very well. 15등째 보니까 한국이 있네요. But as you see, Finland was number one. 예, 핀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 1위였습니다. We are very humble people, and that's why we think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the research. 우리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는 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n many research, Finland is top 3 or something like that, and it seems to me that the world is not quite as good place if Finland is that good. 핀란드가 세계 1등 한다면 전 세계는 정말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So, if we look at Korea and Finland and we think about future, we have similar kind of challenges. Of course, Finland made a similar kind of progress because in 1950 we were just a sort of agricultural country, but within a few decades we jumped forward. 예, 1950년대는 한국과 비슷하게 그 국민소득 100불 정도였고 그 사이에 정말 한국도 핀란드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So
if we look at the South Korean unemployment rate, 3.8. 예, 지금 한국의 실업률이 3.8%고 핀란드는 7.3%. 7.3. But if we look at the South Korean number, it means that practically everyone capable and willing to work are already working. 예, 그래서 3.8%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So most probably South Korea will need workforce from abroad in the future, in the near future. 그래서 3.8%라는 것은 아마 외국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나. 앞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분야에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he other thing I want to point out is the sort of electricity generation or energy generation. 예, 에너지 문제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이 지금 현재 화석연료로부터 전기의 70%고요. 핀란드는 52%, 52%입니다. Fossil fuels means oil, coal, natural gas. 예, 화석연료는 지금 석유하고 석탄하고 가스하고. And 70% in South Korea is mostly imported from abroad. 70% 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So you don't have oil production, oil fields by yourself, so you have to import 2.3 million barrels of oil every day. 230만 배럴을 매일 수입합니다. This will be a very critical element in the future, and I will explain why.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Also, both countries have this aging problem. 두 번째 이제 같은 나라의 공격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Population is aging more rapidly than. 그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핀란드와 한국은 고령화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Whereas, in a way, the situation is even worse in Finland, but the recent figures of the birth rate in Korea is very low. It's 1.3 or something, and that's far below the replacement level. 예, 지금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1.2 뭐 이 정도이니까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 보수되는 이런 그 출산율인데 훨씬 낮습니다. 1.12 이런 정도는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옵니다. Okay, then few elements of few global challenges. Everybody knows that we have problem in global warming. We have a freshwater problem, declining oil resources. We have financial crises. We have even extreme poverty, and even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are emerging many places, and everything looks to be even worse in the future.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 물부족, 석유 고갈, 빈부격차, 정치 또는 지역 갈등 이런 것들은 대부분 더 나빠진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is that unlike South Korea and Finland, population explosion continues in the world, generally speaking. 예, 인구 폭발은 왼쪽으로 보면은 이게 10억대죠. 10억대 1922년도에 20억이 되고 인구 폭발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So the population of humanity reached 1 billion for the first time 200 years ago. 200년 전에 이 10억 지구촌의 인구가 10억에서 20억으로 넘어갔습니다. It took 180 years to reach second. 118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It only took 12 years to come up from 5 to 6 and from 6 to 7. 그래서 50억에서 65로 가는 데는 아까 118년 걸리던 게 1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10억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Population is not the only thing that is exploding. It's also production and consumption, just about every possible sector. 인구 폭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소비 폭발입니다. 소비하고 생산이 195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Water use, paper consumption, fertilizers, vehicles, telephones, etc., etc.
울, 휴지, 비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How was this possible? Also because energy consumption has increased enormously since 1950. 그런데 이게 가능해진 거,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Every society in the history has needed energy to grow. And this is a very critical issue. 성장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00 years ago, one single human being used in 1 year about half a kilowatt or half horsepower of energy. 200년 전에는 0.5 킬로와트의 전력만 사용했습니다. 2000, we already used as much energy per each individual that is needed to send a man to this space. 지금은 한 사람의 그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올리는 것만큼 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2.3 메트릭 톤적 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So actually, since 1850, the energy consumption has twice as fast increased as the population. 1850년 이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인구 증가보다 2배씩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o the question is this the future? 이런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Perhaps it is somewhere. This is a real photo from the United States. 네, LA입니다. But we have to ask, can exponential growth forever in a finite world?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지속될까요? And if we think about energy, here's the problem. We are now here on the top of the mountain.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0년도 오른쪽에 연도를 보면은 아주 정상 꼭대기, 에너지는 지금 점점 없어지니까 생산량이 떨어지고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더 이상 쓰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어지는 시기가 바로 2010년입니다. One barrel of oil has 159 liters, and it has as much energy than one man working for 12 years. 이 1배럴의 석유를 만약에 사람이 혼자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면 1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석유라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펑펑 퍼서 쓰고 있는 거죠. 5,000 working hours. The problem also is that so-called Green Revolution in the 1960s was possible because very quickly we started to use fertilizers, pesticides, and machines, which are, related to oil. Fertilizers and pesticides are byproduct of oil. 1960년대부터 그린 혁명이라고 하면서 식량증대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 비료를 많이 쓰고 살충제 쓰고요. 농기계를 썼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섯 배로 증가했습니다. As a result, food price started to go down until 2005, 2006. All the time, 40, 50 years it went down until something happened.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핀란드의 시각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미래 변화 그리고 또 한국과 핀란드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그 패널 세 분의 패널 토의를 듣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시면 같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의는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의견이나 어떤 느낀 점 또는 뭐 평소에 생각하셨던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 KT 사장이신 김홍진 사장님으로부터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KT라고 하는 그 회사를 좀 많이 바꾸기 위해서 조인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하고 ICT 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밸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틀을 깨려면 그 첫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데 그 밸류 트레이딩 아까 그 벤처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은 밸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 축구가 저기 경기하는 동안에 5,000번 내지 10,000번 공을 찰 텐데 그 결국은 저 평가받는 게 골 넣은 사람 몇 번 골을 한 것만이 아니고 중간에 이루어진 패스 5,000번 10,000번이 어쨌든 간에 밸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제가 하와이 대학에 있는 그 짐 데이터 교수라고 미래학자 되시는 짐 데이터 교수를 만났었는데 그 양반은 지금 미래 사회를 꿈의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세 번째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노동부에서도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동의 생산성 이퀄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궁금한 건 없는데 질문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파파 시대에 만들어진 룰이죠. 지금 미래 시대, 꿈의 시대에는 그 룰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거든요. 아까 에너지 얘기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그 사회와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면서 그 서스테이블 그로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되려면 세 번째는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런 느낌을 갖고 갑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답을 받고 또 질문하는 걸로 제가 선호하는 거는 그게 낫겠죠. 첫 번째로 그 대학의 중점을 두고 창의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교육, 초중등학교 교육에서도 창의성 환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핀란드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창의성 교육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It is important to start enabling creativity also at lower levels in the education system. We are not doing enough, but there are some efforts. For example, at elementary school, the children they go out to play in the forest or whatever, out of the ordinary traditional setting. So by playing, they can express creativity. Not enough, but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nd also, I emphasize that futures thinking, not only in university level, it should be school and also preschool activity to learn to think about the future, long-term future, and also this out-of-box thinking. 충분하진 않지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에는 반드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숲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다양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연극이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도록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대부분 미래의 창조에 대한 교육은 미래 예측 가르치는 겁니다. 미래 예측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자꾸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uture thinking,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미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핀란드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핀란드는 제가 보기에 40세 이후는 지금 영어를 다 해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막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피니쉬로 자막을 없애니까 영어를 다 외국인처럼 미국 사람처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감하게 우리나라도 자막을 만약에 없애고 영어 교육시키러 해외에 24년 주지 않고 갈 수도 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창의와 미래에 대한 교육이 같이 어릴 때부터 그게 핀란드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음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그렇다면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미래학과 관련된 콘텐츠나 교육 과정이 있는지요?
Aalto is the best example of merger of 3 universities, but there are other mergers also. 3 years ago, Turku University merged with Business University, School of Economics, so now they are together. And there are some other examples as well. 조건대학들이 사라지는 것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토 대학이 3개 대학, 헬싱키 대학에 아츠하고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하고 이코노믹스 대학이 합쳐서 하나의 대학이 되고요. 3년 전에는 특구대학, 제가 있는 특구대학,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400년 대학도 비즈니스 스쿨, 즉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대학교하고 통합했습니다. 알토와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여쭤보게 되니까 How was the response of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 when they merged in 알토? 알토 대학이 서로 머징할 때, 세계 대학이 머징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학생들이나 그 교수들의 어떤 그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도 나중에 알아야 될 것 같은데. How was the reaction for those professors who merged? First, there was some opposition because both students and professors or lecturers, they were afraid that they would lose in this merger, so that their own topics and subjects would be too deeply merged there. So first, the problems were about these fears. And some of the fears were realized because administration was not flexible enough to serve the students and the professors.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lity is that the students from these 3 universities, they are now enjoying. But first it was, I must say, difficult. 처음에는 누구나 다 반대했습니다. 인간은 변화하지 않은 다른 있죠. 그래서 학생도 반대하고 교수도 반대하고 강사도 반대하고 특히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소멸,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대학 세계가 주니까 행정직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실 쫓겨났죠. 실제로 그런 현실이 일어났고 일자리가 많이 소멸되었습니다. 반대도 많이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만들어진 지 3년 넘어서 지금은 학생들이 가장 즐겨하고 그 학생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포스코와 판교 사업은 이미 스마트 빌딩 개념의 절전형,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할 때 자유 책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예약을 해서 또 법을 같이 하는 사람들께 회의가 필요하면 사진이든 모임이든 예약을 해서 근무를 하게 돼 있고 또 출근 시간도 유연하게 아침에 일찍 온다든지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적용하고 있고 당연히 좌석에는 유선전화가 없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유선전화 번호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회사 내에서 통화를 할 때는 외부로 나갈 때는 유선전화를 찍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선전화 없이 공무적인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 외부, 건물 외부에는 감성조명, 그러니까 내부에는 감성조명, 외부에는 절전형 LED를 통해서 30m, 한 20m 정도의 건물 외벽을 LED로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광고나 그다음에 글, 사진, 그림을 갖다가 컬러풀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콘서트로 지금 공부에서는 두 번째로는 그 프라드로에서 스마트 스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포항에 있는 9709 나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철소의 윤광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실제로 작업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 스쿨이 구축되어 있고
당연히 학생들은 책이 없습니다.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가지고 이미 학습을 하는데 적용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올 3월 말에 공식 가동을 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학습을 구축하기 전에 핀란드라든지 이런 국유 업종,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그리고 최고위층이나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만족해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응용산업이라든지 이런 주방을 선별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이나 융합이라는 하는 것은 경제 간의 산물이 없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포스코 ICT 파괴 사업에 좋은 조건들을 마련해놓고 광고법 때문에 저희들이 띄우고 싶은 영상이나 동영상을 화면들을 갖다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회에 와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위원님께서 이 선정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산업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입법으로 살릴 수 있도록 건의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존재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멘티 아무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질문하는데요. 멘티. Which country do you think is the more prospective? Which country is more prospective in the future, especially for the smart convergence area among the Korea and Finland? Korea will be, South Korea will be definitely number one. There are many reasons, but you have the hunger, you have the talent, and you have the intelligence. So these all, and innovative, you are innovative. So I'm convinced that you will be number one. You will overrun everybody else. Of course, you have a big neighbor not very far away, and that will be something you have to do, because China, of course, has a huge potential in both human and other resources. So. I would like to add some more the comments on the smart convergence. And Korea also tried very hard to make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and so government also tried to support those kind of ideas. But for a long time, Korea known as the fast follower rather than the first mover. So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the attitude of all those kind of activities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s. But I would like to introduce Dr. Son Woong-hee, and he is in charge of the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Industry Convergence Center, and also in the new Industry and Economy, the Trading Department, start the Atelier Techno-Humanities. That's another type of integration between humanities and technologies. So through this kind of effort, government tried to influence to the R&D areas to develop more creative activities. But we hope all these activities, we have very limited experiences. So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Finland and Tokyo University or Aalto University, we can make progress. And the final goal is, let's make the better world in the near future. 우리 그 발제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그 국회 스마트 컨버전스 연구회가 어떻게 보면 국제 미래 학회랑 거의 그 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버전스라는 것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미래적인 어떤 그 예측이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국제 미래 학회의 위원분들하고 또 국회의원을 20분을 포함한
그 국회 스마트 커머스 연구회와 같이 해서 금년에 이제 크게 몇 가지 아젠다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는 우리나라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를 포함한 또 미래를 포함한 새로운 시대에는 굉장히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포함해서 또 평생 교육을 포함한 그런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커리를 포함해서 선거 시대에 합당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청사진 그리는 부분을 국회 미래학회와 또 우리 스마트 커머스 연구회에서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보면은 박영수 대표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오늘도 아마 듣기셨지만 이제 핀란드에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보드 피처 그래서 이제 미래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성을 계속 인식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말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지금 계속 이 분야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 스마트 컴퓨터전서 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에서 조만간에 국가 미래기획원을 제대로 된 미래기획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발의를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정책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크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지금 새로운 스마트 컴퓨터 시대가 되고 성적인 시대가 됐지만은 각 지역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발전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지역별로. 근데 거기서 서로 중복이 되고 또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전체를 다 총괄하는 국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스마트 이런 창조 시대에 우리 지역 클러스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융합하고 또 협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연구 아젠다로 삼아서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3가지가 금년에 이제 저희 국제미래학회 그리고 국회 스마트 컴퓨터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오늘 참석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 같이 동참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같이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오늘 원래 오시고 그랬는데 못 오셨는데 우리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김강도 교수님이 하시는 그 연구원이 저희들 국제미래학회랑 같이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상원 예무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활동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또 연구하는 모든 활동들을 국가미래연구원이랑 같이 서로가 협력을 하고 또 그것을 또 좀 더 구체화시키는 법화하고 정책화 시키는 대로 같이 협력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경제 시대에 꼭 필요한 어떤 발전해 주신 지역가 한호인회 그리고 베티 한호인회 그리고 박영수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그리고 김홍준 사장님 그리고 유청산 교수님 그리고 박정명 우리 사업본부장님께도 좋은 패널도 감사드리고 박수로 그리고 오늘 그 선생님